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늦습니다. 죄송합니다. 공부를 좀 하느라고 늦었습니다. 일본 로켓이 이제 발사 실패를 했다. 그래가지고 참 표정 관리하면서 뭐 좋아 죽겠다는 식의 그런 어조에 제도권 언론도 그렇고 유튜브에도 뭐 그런 거 차고 넘치는데 뭐 좋아 죽던 말던 간에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게 원리가 뭔가? 일본이 어디로 가고 있나? 이런 걸 좀 알아야 한국의 우주 개발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뭔가 배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 로켓 폭망에서 우리가 얻을 교훈이 뭐냐.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우주 로켓 기술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냐. 이걸 오늘 좀 차분하게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 먼저 이제 다짜고짜 우리가 한번 일론 머스크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With a traditional combustion chamber, you can get to a very high combustion efficiency because the molecules are all sort of bouncing around in there. They've got time to combine and do their thing, and then when you sort of choke it through the throat, that gives them sort of more opportunity to combine. Yep. So you can, we think we can probably get to 90, certainly 98.5, hopefully 99% of theoretical combustion efficiency. This is so if God himself came and knitted together the molecules to do 1% better, okay, maybe 1.5% better. That's very high efficiency. Because of full flow stage combustion. Full flow stage combustion, exactly. Yeah. You've got a gas-gas interaction, so you've got two hot gases combining. Yeah. And with a relatively simple reaction, the only thing that would be simpler would be hydrogen. But you got CH4 and O2. It's pretty simple. You don't have any long chain hydrocarbons. With kerosene, you got the long chains. They got to break down. They got to recombine. Yep. It's like total soup. Yeah. It's like potluck dinner situation. 네. 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좀 오락가락 하시죠? 장담 드립니다. 오늘 저의 이 프로를 꼼꼼히 들으시면 프로가 끝날 때쯤 되면 그게 그거구나 하고 이제 좀 개념을 잡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같은 과정을 겪었습니다. 혹시 제가 설명하다가 이게 너무 전문적인 분야라 설명하다가 좀 오류가 있으면 댓글에서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정을 알아야 일본이 뭘 잘못했지? 지금 제대로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우리는 그런 길을 안 밟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고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의 우주 로켓 실패에 대해서 마냥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일본이 무엇을 시도하다 실패했나? 또 이번에 시도된 H3 로켓은 어떤 구조와 원리인가? 이게 이제 좀 특이한 구조예요. 팽창 방출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expander bleed cycle이라고 해요. 이거 뭐냐면은 이제 연소가 돼 갖고 뿜어져 나가는 공간, 거길 노즐이라 그러거든요. 이 노즐 주위로 연료를 이렇게 보내 가지고 그 연료를 그냥 짧게 지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오랫동안 감싸서 보내게 돼서 연료를 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연료가 굉장히 고압 상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말씀을 좀 여쭈면은 연료를 여기에 이제 뜨거운 데거든요. 여기 주위로 천천히 잡아 돌리는 거예요. 연료 통로를. 그러면 얘가 이 연료가 이 주변을 돌면서 굉장히 뜨거워지겠죠. 그래서 굉장히 고압이 됩니다. 그 고압 상태를 가지고 터빈을 돌려요. 그 터빈이 돌아가야 그 터빈을 가지고 연료 펌프도 돌리고 산화제 펌프도 돌리거든요. 이 펌프가 있어야 메인 연소실, 이게 뭐 100기압 이상 되니까 그 메인 연소실에 연료와 산화제를 집어넣으려면 100기압 이상이 돼야 거기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힘, 펌프 돌리는 힘을 끌어 넘치는 연료에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끌어 넘치는 연료에서 쓰고 사용된 터빈을 돌리고 난 연료는 어떻게 하냐? 바깥으로 버려버리는 거예요. 외부 방출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은 블리드라는 건 외부 방출해서 손해본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연비는 감소를 하는데
이렇게 블리딩을 시켜버리면은 추력은 높아져요. 왜 그러냐면 얘를 다시 메인 연소실로 집어넣으려면 거기에 또 얘를 가압을 또 한 번 해야 되니까 추력이 낮아지죠. 이 메인 연소실이 보통 100기압 이상이거든요. 여기로 집어넣으려면 일단 100기압 이상이 돼야 되니까. 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요. 자, 이 노즐의 표면적은 이 로켓의 로켓의 반경의 제곱에 비례하거든요. 직경 내지 반경에. 노즐의 표면적은. 그런데 로켓의 용량은 전체적인 입체니까 이게 3제곱으로 나간다고요. 다시 말하면 로켓이 커지려면 커지면서 그만큼 더 많은 연료를 쓰려고 하는데 그래서 로켓을 2배로 키웠다 그러면은 연료가 8배를 더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 연료를 덮일 수 있는 표면적은 4배밖에 증가를 안 하는 거예요. 이의 자승. 그래서 이게 그 소형까지밖에 안 돼요. 중대형으로 가면 중소형 정도까지고 대형으로 가면 이 방식을 못 써요. 그것 때문에 요번에 H3이 뭐냐면은 이 방식 그러니까 팽창 방출 사이클 방식인데 그거 가지고 추력이 부족하니까 주변에 고체 연료 로켓을 같이 묶었다고요. 1단에서. 참 특이한 방식이죠. 그래서 일본이 왜 이 같은 특이한 방식을 고집하고 있을까인데 일단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냐를 알려면은 이 로켓의 여러 가지 방식들에 대한 원리적 이해를 가져야 돼요. 일본에서 저 정도 사단이 나면 야 일본 로켓 망했다 이제 망했다고 박수 칠 일이 아니에요. 일본이 아주 바보가 아닌데 저 길을 간 이유가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저 길 안 간다. 다른 길 가야 된다. 그러면 일본과 다른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고민을 우리가 가져야지 뭐 일본이 로켓 발사했는데 망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방식 쓰는 데는 일본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서. 이 팽창 방출 사이클 방식이. 상대방이 저런 이상한 방식의 고집을 부리고 저기에 함몰됐을 때 그 상대방의 이유를 알아야 되죠. 그리고 저게 왜 이상한 방식이다라는 걸 알아야 되려니까 로켓의 원리들, 로켓 기술의 추세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고 망했다만 하고 미쳐서 날뛰면 좋아서 날뛰면 그거 굉장히 천박한 거죠. 예, 좀 더 한번 보죠. 일단 이제 로켓 심심풀이로 이 로켓 엔진의 배출가스의 속도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이게 초당 3,500m 정도입니다. 굉장히 빠릅니다. 뭐 음속에 몇 배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해발 0m 기준으로 해도 음속의 3배쯤 돼요. 참고로 전투기 배출가스는 통상 음속 이하입니다. 근데 전투기가 왜 초음속으로 날아? 전투기는 배출가스 속도보다 압력에 의존을 해요. 그래서 전투기 엔진을 보면 그 단위가 전부 압력 단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주 로켓은 배출가스 속도와 압력 둘 다 모두 의존을 합니다. 뭐 잘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대기권이 아닌데 가서 압력 아무리 줘봐야 허당에서 압력 주는 거라 힘 못 받겠죠? 네, 힘을 못 받겠죠. 대기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대기권 바깥에서 우주 공간에 가면 저건 배출가스의 속도에 의존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 대기권에서는 속도나 배출가스의 속도나 압력이나 다 의존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우리가 원리를 오늘 조금씩 한번 한꺼풀씩 그 비밀을 파헤쳐가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일본이 우리보다 강한 나라잖아요. 최소한 지금 그렇다고요. 혹자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제 일본이 나라가 정부가 이제 다 개판이 났고 그 다음에 경제가 이제 무역 적자가 엄청 심하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예 그런 문제가 있죠. 근데 일본이 경상수지는 여전히 흑자예요. 그 전에 벌었을 때 워낙 해외 투자를 많이 해놔가지고 그러니까 그 자본 소득 같은 거를 무역
수지랑 자본 수지 이런 걸 다 합친 거. 그러니까 자본 수지라는 자본 수지가 아니라 그 배당금 같은 거. 예. 자본 이익 수지. 그런 걸 다 합치면은 그 경상 수지는 일본이 계속 흑자라고요. 그러니까 달러가 계속 넘치니까 그 정부가 저런 식의 그 아베노믹스 같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저 황당한 양적 팽창을 막 때리고 뭐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보다 강한데 이렇게 강국이 될수록 최적의 길을 찾기가 어렵죠. 이게 성공의 함정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그 팽창 방출 사이클을 시도한 것을 그냥 원리를 모르고 그냥 폄훼해서는 좀 곤란하죠. 일본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군사와 우주 개발을 좀 잘못 섞어 놓은 것 같다.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요번에 드러난 건 뭐냐. 이게 군사용도 아니고 우주 개발용도 아니고 좀 어정쩡한데 어느 하나도 포커스를 못 맞춘 거다. 한국은 저런 걸 피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저런 문제에 부닥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강국이 아니었을 때는 따라가는 입장이니까 남들이 가는 대로 잘 이해하고 창조적으로 약간 변형하면 됐었어요. 근데 최첨단에 서게 되면 천지사방이 막막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도 성공의 함정에 많이 빠졌죠. 예를 들어서 샌프란시스코 글로벌리즘이 대성공을 거두니까 베트남전에 가서 개발지를 했잖아요. 동구소련이 붕괴를 해서 체제 유지의 체제 경쟁에 대성공을 거두니까 뭐 중국 사랑, 러시아 사랑에 빠지고 그 다음에 뭐 젠더 말살, 역사 말살, 진실 존중 말살, 가치 말살 이 4대 말살을 저질렀잖아요. 30년 동안. 그래서 이 로켓에 대해서는 우주 로켓에 대해서는 단순하고 싸고 강력하고 안정된 로켓 엔진 게임이 지금 붙어 있어요. 일본은 그 게임을 외면한 거예요. 그 게임 들어가 봐야 어차피 미국이 안 되니까 우리는 탄도미사일이나 이런 거 잘 쏘아 올릴 수 있는 그리고 군사용 위성 상업적으로는 좀 목적이 떨어지더라도 요번에 이제 요번에 H3 로켓 같은 경우에 태양 동기궤도가 되면은 뭐가 되냐면은 같은 장소를 같은 날 계속 정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굉장히 유리하죠. 그 다음에 지구 정지 궤도 여기까지 쭉쭉 올라가는 로켓이었어요. 성공하면 그 H3가 그런 용도로 우리는 쓰면 되지. 우주 로켓의 메인 게임에서는 그러니까 우주 개발의 메인 게임을 위한 로켓에서는 가성비를 따지지 않겠다. 뭐 이런 전략을 세운 거예요. 일본의 전략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길 안 가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숨겨진 의미가 있다니까요. 그냥 일본이 로켓 망했다. 좋다. 이렇게 쉽게 말을 못 해요. 이게 지금.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2017년에 여기 보면 이게 항공우주산업 항우연 잡지거든요. 항우연 잡지, 키리에 잡지에 보면 여기 보면은 2017년 학술지죠. 학술지에 보면 액체 추진제 로켓 엔진 터빈 구동용 가스 발생기 설계 기술 동향인데 2017년이면 벌써 우리가 지금 6년 전이잖아요. 6년 전에 이제 우리 항우연이나 이런 데서는 지금 액체 추진 로켓이 어느 쪽으로 기술이 개발되고 있냐.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포지셔닝 해야 될 거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일본과 한국이 선택지가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본격적인 우주 개발용 로켓의 그 구조로 한국이 갈 필요가 있을까? 일본은 갈 필요 없다고 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가려고 하고 있어요. 저는 가자는 입장이야. 어차피 하는 거 가보자. 어차피 하는 거 가보자. 그런 입장인데 정말 국가에서 지원하는 배정된 예산도 작고 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의 숫자도 작은데 그 길을 간다라는
그 황당한 그 공격적인 비전이거든요. 뭐 좀 과욕일 수도 있죠. 네, 여기서 잠시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예, 붙더라도 좀 늦게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좀 차분하게 이 로켓의 기술적인 챕터를 좀 뒤져보겠습니다. 네. 일단 요번에 우리가 이제 그 쏘아올린 누리호가 이게 개방형 사이클이거든요. 이 개방형 사이클은 뭐냐면은요. 그 이제 연료 탱크에서부터 네. 이 연료 탱크에서부터 연료를 받아내 가지고 여기서 약간의 그 연료를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는 산소를 같이 받아서 그 산소에 의해서 그 산소와 연료를 가지고 여기서 그 가스 발생 체인버에서 연소를 시켜요. 연소를 시키면 터빈이 돌죠. 그 터빈을 가지고 연료 탱크에 연료 펌프를 돌리고요. 그 다음에 산화제 탱크, 산소 탱크에 그걸 돌립니다. 이때 이제 산소는 이제 영하 183도고요. 연료는 영하 23도 정도에 보통 유지된다고 해요. 예.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그 가스 발생기에서 가스가 탔잖아요. 그러면 배기가스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배기가스 어떻게 할래? 밖으로 버려버려요. 그래서 개방이에요. 즉 다시 말하자면 가스 발생 체인버에서 나온 배기가스가 외부에 대해 개방되어 있다는 거예요. 뒤가 뻥 뚫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방형이에요. 우리가 개방형 사이클이 뭐냐? 아, 개방형 사이클 그거 그 터빈 돌리고 그 펌프에 동력 주기 위한 터빈 돌리기 위해서 연료랑 산소 조금 섞어서 뗐는데 그 떼고 나서 그 배기가스 그 바깥에 마우라 같이 자동차 마우라 같이 돼 있어서 그냥 펑펑 바깥으로 나가는 거야. 그게 개방형의 의미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주연소실은 이제 한 100기압 정도의 기압이 유지되고 있고요. 온도는 3227도입니다. 3227도. 그럼 이 연료가 이게 어떻게 돼? 여기 이제 안 나타나 있지만 좀 빠른 속도로 이런 연료라든지 산소가 좀 바깥에서 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열을 뺏어가는 거죠. 예, 이제 열을 식혀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지금 현재 누리호예요. 그런데 이제 보시겠지만 다단연소 로켓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다단연소, 오케이. 다단연소. 일단 다단연소 딱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무조건 폐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 전에 이제 잠깐 개방형 사이클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면 누리호는 지금까지 개방형 사이클 엔진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터빈을 돌리기 위한 그 고압가스를 이제 그 만들어내기 위한 별도의 이제 연소실인데 이게 개방돼서 그 배기가스가 바깥으로 나가버리니까 이거를 그냥 가스 발생 체인버라 그럽니다. 연소실이라고 안 불러요. 이 로켓에서는. 예. 그렇게 하고 이제 가스 발생 체인버에서 사용된 배기가스는 전부 바깥으로 방출해버리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기가스가 외부를 향해 개방돼 있다. 그래서 개방형인데 뭐 단점 명확하죠. 불완전 연소죠. 힘 부족하고 불완전 연소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누리호 성공하면서 이제 아마 다단 연소 된다 그러고 다단 연소가 실험에 성공을 했죠. 그 땅에서 하는 실험에서는 다단 연소 엔진, 그러니까 작은 규모로 해서 그리고 이제 그거를 아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주 사업자로 선정됐죠, 이번에. 그러면서 그쪽으로 이제 다 그 로켓 파트를 모아주니까 항우연 내부의 그 뭐 임원인 뭐 반발하고 난리가 한번 벌어졌었죠.
항우연은 체계 통합 가고 바깥에서 그렇게 전문적 기업이 가는 것도 괜찮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거가 이제 폐쇄형은 뭐냐면은